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쏟아지는 폭우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맹렬하게 퍼부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흙탕 위를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명품 슈트는 이미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복부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TK그룹의 후계자 강도진은 믿었던 이들의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뜨거운 피를 식히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고 반드시 살아 돌아가 그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도진의 시야가 점차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려는 찰나 덤불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흉기를 든 암살자가 아니라 약초 바구니를 등에 맨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도진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고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폈다.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듯한 그녀의 눈망울은 깊은 숲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도진의 코끝을 자극하며 기이한 안정감을 주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도진의 상처 부위를 지혈했고 작고 가짚은 채구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그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은밀한 동굴로 이끌었으며 도진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동굴 안은 밖의 험한 날씨와 단절된 듯 고요했고 여자는 젖은 장작을 모아 능숙하게 불을 피운 뒤 바구니에서 각종 약초를 꺼내 지식여 도진의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랐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하지만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인해 도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여자는 그런 그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젖은 옷을 벗고 그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싸 안았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욕이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이고 성스러운 행위였으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처럼 겹쳐지면서 그날 밤의 기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눈을 떴을 때 폭우는 그쳐 있었고 동굴 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지난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상처 부위에는 꼼꼼하게 붕대가 감겨 있었고 머리맡에는 산열매 몇 개와 깨끗한 물이 담긴 잎사귀가 놓여 있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나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지만 비에 씻겨 내려간 산길에는 그녀의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산신령이 그를 구하고 사라진 것처럼 묘한 허탈감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얼마 후 TK그룹의 구조대가 헬기 소리와 함께 나타나 그를 발견했을 때 도진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숲을 응시하며 자신을 구원해준 그 신비로운 여인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게이트가 열리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세련된 선글라스를 끼고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과거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촌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으며 그녀의 뒤로는 똑같은 옷을 입은 귀여운 쌍둥이 남매가 캐리어를 끌며
따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는데 특히 남자아이 한별은 태블릿 PC를 손에 쥐고 복잡한 코드를 능숙하게 다루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여자아이 한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공항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서울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 돌아왔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서아는 쌍둥이들의 손을 잡고 공항 로비를 빠져나오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 남긴 유언을 지키고 거대 기업 TK그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함이었다. 한별은 차 안에서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TK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5년 전 그녀가 구했던 그 남자 강도진의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서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비록 그 남자가 아이들의 아버지일지라도 만약 그가 스승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한편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TK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도진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의 사고 이후 만성적인 불면증과 두통을 앓고 있었으며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의 기억과 얼굴 없는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를 더욱 예민하고 차가운 성격으로 만들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회의 시간을 알렸지만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진통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고독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진의 사촌 형이자 그룹의 전무인 박상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는데, 그는 5년 전 도진을 암살하려 했던 배우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여전히 도진의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상철은 도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건강을 핑계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은근히 종용했지만 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고, 도진은 상철의 눈동자에서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살기를 읽어내며 5년 전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진은 상철이 나간 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머리핀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날 밤 동굴에서 여자가 흘리고 간 유일한 단서였다. 도진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눈을 감으며 그날 밤 자신을 감싸주었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약초 냄새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는데, 그것만이 그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은혜를 갚고 자신의 곁에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녀가 이미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의 재회는 이제 시간 문제였으며, 그 만남이 불러올 파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TK그룹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서아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한옥 건물 앞에 도착하여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그녀가 앞으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할 비밀 진료소인 신의 한의원이 될 곳이었다.
그녀는 짐 속에서 낡은 의학 서적들과 기묘한 모양의 침통들을 꺼내 정리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솔은 마당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며 즐거워했고, 한별은 벌써부터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이런 비상한 능력은 서아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 요소이기도 했다. 서아는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진료소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서아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붉은색 펜으로 며칠 뒤에 있을 TK그룹의 창립 기념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녀는 그날 파티에 참석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박상철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이제 더 이상 약하고 순진했던 시골 소녀 이서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고 5년간 갈고 닦은 의술과 지략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서아는 잠든 쌍둥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서울의 밤하늘은 지리산과 달리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별과 한솔이라는 두 개의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폴더폰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이 전화기에는 5년 전 그날 밤 박상철이 암살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거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녀는 더 완벽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서아는 멀리 보이는 TK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기다려요, 강도진. 그리고 박상철. 내가 당신들에게 줄 선물은 아주 특별할 테니까.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끊어질 듯한 두통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5년 전 그날의 사고 이후 시작된 이 만성적인 두통은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오직 강력한 진통제만이 그에게 잠시나마 숨 쉴 틈을 제공해 줄 뿐이었다. 비서실장 김 실장은 고통스러워하는 주군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최근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신비한 명의에 대한 소문을 전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한옥에서 간판도 없이 진료를 한다는 그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과장된 소문의 주인공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도진에게는 그 허황된 이야기조차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 실장에게 즉시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그 미지의 의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검은색 세단이 도심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한적한 주택가 골목의 끝자락이었다.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한 한옥 한 채가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서 있었는데, 입구에는 그 흔한 병원 간판 하나 없이 그저 작은 문패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화려하고 차가운 자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묘한 이질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을 자극했다. 김 실장이 앞장서서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도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예리한 시선을 던지며 천천히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당 한켠에는
각종 약초가 햇볕에 말려지고 있었고 그 향긋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도진의 코끝을 스치자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당 평상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쌍둥이 남매가 앉아 각자의 세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남자아이는 자신의 몸통만 한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약초를 분류하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도진이 다가가자 노트북을 두드리던 남자아이 한별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도진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아이의 눈매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 담긴 지적인 총명함과 오만함마저 도진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어 도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한별은 흥미없다는 듯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무심하게 작업을 계속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아이 한솔이 도진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다가와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아이의 눈망울은 5년 전 지리산 동굴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인의 눈동자처럼 맑고 깊었으며 도진은 아이의 순수한 호의에 당황하면서도 얼떨결에 사탕을 받아들었다. 한솔은 도진의 찡그린 미간을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저씨가 많이 아파 보인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따뜻한 위로가 도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순간적으로 녹여내렸다. 도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름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한옥의 방문이 열리며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나타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낯선 침입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이서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도진을 응시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최대한 침착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도진은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녀가 5년 전의 그 여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아는 도진의 시선을 피하며 진료실로 그를 안내했고 도진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약초 향기에 다시 한번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진료실 내부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 가득 채워진 약재함들이 그녀가 범상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임을 짐작하게 했다. 진료의자에 앉은 도진은 서아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는데 서아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차트를 작성할 뿐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피부에 닿는 순간 도진은 몸속 깊은 곳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는 감각이었으며 도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누구냐고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다. 서아 역시 도진의 강렬한 맥박을 느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는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로서 직감한 순간 개인적인 원망보다는 그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섰다. 그녀는 짐짓 태연한 척 도진의 손을 놓고 침통을 열어 가늘고 기는 침을 꺼내 들었다. 서아의 침술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는데 그녀가 도진의 머리와 목덜미 혈자리에 침을 놓자 거짓말처럼 극심했던 두통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도진은 꽉 막혀 있던 혈관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감겨있던 눈을 뜨고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서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5년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쓰던 그 여인의 눈빛과 겹쳐 보이며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도진은 치료가 끝난 후 그녀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름을 물었지만 서아는 그저 시골에 이름 없는 의사일 뿐이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철저한 방어 태세는 도진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도진은 마당에서 여전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한별과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솔을 다시 마주쳤다. 한별은 도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한솔은 그에게 다가와 이제 안 아프냐고 물으며 해맑게 웃어 보였다. 도진은 한솔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묘한 부성애를 느꼈고 동시에 한별의 차가운 태도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뒤따라 나온 서아가 황급히 아이들을 가로막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서아의 과도한 방어적인 태도에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김 실장이 열어주는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에 탄 도진은 멀어지는 한옥과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백미러를 통해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김 실장에게 즉시 저 의사와 아이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단순히 실력 있는 의사를 스카우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끌림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손목에 남아있는 서아의 온기를 되새기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그 남자아이의 존재는 도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도진이 떠난 후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자 놀라서 달려왔고 한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다. 서아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두려움과 결의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는 한별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아이가 도진의 회사 보안 시스템을 뚫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들의 천재성이 언젠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도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비서실장이 보내온 초기 조사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보고서에는 이서아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녀의 과거 행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아이들의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으며 오직 그녀가 최근 중국에서 귀국했다는 출입국 기록만이 남아 있었다. 도진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세탁된 그녀의 신분에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이 여자와 아이들을 통해 맞춰질 것 같은 예감을 강하게 받았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한별의 사진을 집어들고 그 눈동자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너는 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냐? 같은 시각 서아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도진과의 만남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강렬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품속에서 5년 전 도진이 흘리고 간 커프스단추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서아는 이 물건을 도진에게 돌려주는 날이 곧 그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가오는 TK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가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서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아이들을 지키는 어미 사자로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또다시 찾아온 두통 대신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고 이는 5년 만에 처음 겪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약봉지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어제 서아가 진료를 마치고 무심하게 건네준 한약이었다. 도진은 약 봉지를 뜯어 한 모금 들이켰는데 쌉싸름한 맛 뒤에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이 마치 그녀의 성격을 닮은 것 같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출근하며 김 실장에게 오늘 일정 중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 다시 한번 그 한의원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남자 대 여자로서 그리고 의심을 품은 추적자로서 그녀를 대면하겠다는 의도였으며 도진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이 한의원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제와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당분간 휴진합니다. 라는 팻말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도진은 닫힌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그녀를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그들이 하룻밤의 꿈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주먹을 꽉 쥐며 닫힌 문을 노려보았는데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엄청난 것임을 방증하고 있었다. 도진은 뒤따라온 경호원들에게 당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녀의 행방을 찾으라고 고함쳤고 그의 목소리는 골목을 울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는 절대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날 밤의 진실과 아이들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하늘에 맹세했다. 숨막히는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고 도진과 서아 그리고 쌍둥이들을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차에 올라타며 어제 한별이 노트북으로 하고 있던 화면을 기억해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TK그룹의 메인 서버 로그인 화면이었다. 6살짜리 꼬마가 대기업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사실은 도진에게 충격을 넘어선 경이로움으로 다가왔고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도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재미있군.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기다려라. 내가 곧 너희들의 가면을 벗겨주마. TK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강도진의 사촌형인 박상철 전무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구겨버리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5년 전 도진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도진이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어왔었다. 하지만 최근 도진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첩보와 함께 그가 정체불명의 여성 의사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식은 상철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상철은 부하들에게 당장 그 여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잔혹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도진이 다시 건강을 되찾아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꼴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서아는 도진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황급히 거처를 옮겨
서울의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자리 잡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보안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는 5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생존 본능이었다. 쌍둥이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를 도왔는데 특히 한별은 묵묵히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새로운 거처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아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들을 추적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와의 정면 승부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TK그룹 본사 보안실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누군가가 회사의 메인 서버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기밀 문서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해커의 공격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상대는 마치 보안 시스템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방어망을 우회하고 있었다. 보고를 받고 보안실로 내려온 도진은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코드들의 흐름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 공격 패턴이 묘하게 낯익으면서도 천재적인 발상이 돋보인다는 것을 눈치챘다. 도진은 보안팀장에게 역추적을 중단하고 해커가 원하는 경로를 일부러 열어주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토끼몰이하듯 상대를 유인하여 정체를 밝혀내려는 그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도진의 예상대로 해커는 열려진 경로를 따라 더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도진은 그 신호를 역추적하여 접속 위치가 회사 근처의 대형 카페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즉시 재킷을 챙겨 입고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카페로 향했는데 그의 직감은 이 대담한 해커가 전문 범죄 조직이 아니라 며칠 전 만났던 그 꼬마 아이일 것이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한 도진은 구석진 자리에서 자신의 몸집만한 노트북 뒤에 숨어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한별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 작은 손놀림이 대기업의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다. 도진은 소리 없이 아이의 뒤로 다가가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TK그룹 로고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한별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도진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돌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아이의 담력에 감탄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이와 시선을 맞추었는데 가까이서 본 아이의 이목구비는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어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진은 아이에게 왜 남의 회사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왔느냐고 물었지만 한별은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구멍을 막아주려 했을 뿐이라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도진은 아이의 영악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99%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확인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아이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 컵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서아가 도진과 마주 앉아 있는 한별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는데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서아는 도진을 경계하며 한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고 도진은 그런 서아를 차갑게 응시하며 왜 도망쳤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평범한 환자와 의사 사이일 뿐이라며 선을 그으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아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지막이 경고했는데 만약 그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아는 도진의 위압적인 태도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도끼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도진은 서아와의 신경전 끝에 물러서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손에는 몰래 챙긴 한별의 머리카락 한 올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카페를 나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에게 머리카락을 건네며 최우선 순위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했다. 도진이 떠난 후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한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한별을 데리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서아는 이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칼을 뽑아 들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서아는 아이들을 재우고 약재를 구하러 잠시 외출했는데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박상철이 보낸 해결사들로 서아를 겁주어 서울에서 쫓아내거나 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고용된 자들이었다. 사내들은 서아를 연약한 여자로만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핸드백에서 가늘고 긴 침통을 꺼내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그녀는 지리산 험준한 산속에서 맹수들과 마주치며 생존하는 법을 익혔고 인체에 급소를 찌르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인 동시에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선두에 있던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자 서아는 바람처럼 빠르게 몸을 피하며 그의 손목 혈자리에 정확하게 은침을 꽂아 넣었다. 사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떨어뜨렸고 팔 전체가 마비되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당황한 나머지 사내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만 서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은 듯 유연하게 피하며 목덜미와 허리 그리고 무릎 관절의 급소를 차례대로 가격했다. 그녀의 손길은 춤을 추듯 우아했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고 순식간에 건장한 사내 5명이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게 되었다. 서아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이 경고했는데 다시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전하라며 그들의 배후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한편 박상철은 자신의 부하들이 일개 여의사에게 당해 쫓겨났다는 보고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를 터뜨리며 집무실의 집기들을 부수었다. 그는 서아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더 높였다. 상철은 그녀가 도진의 편에 서게 된다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서아의 가장 큰 약점인 쌍둥이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어둠 속에서 상철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사악한 계획은 서서히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유전자 검사 센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 들었는데 봉투를 뜯는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친자 일치 확률 99.9%라는 문구를 확인한 순간 도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도지는 결과지를 움켜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아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왜 그녀가 자신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거칠게 재킷을 걸쳐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도지는 김 실장에게 서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아와 한별 그리고 한솔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당장 그녀를 만나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도진이 서아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난장판이 된 집안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다. 바닥에는 한솔이 아끼던 인형이 찢겨진 채 뒹굴고 있었고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입 조심해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주워들고 분노로 몸을 떨었는데 이는 상철이 선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아는 상철의 부하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아이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탈출하여 도심의 복잡한 지하철역 사물함 앞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솔을 품에 안고 한별의 손을 꼭 잡은 채 주위를 경계했는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파랗게 질려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도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자존심이나 원망 따위는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도진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제발 그가 전화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전화기 너머로 도진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아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도진은 서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서아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절규했다. 도진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지 말라고 소리쳤고 서아는 수화기를 붙잡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만 하는 운명 앞에 서게 되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아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했고 이제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물품 보관소 구석에서 강도진은 마침내 이서아와 쌍둥이를 발견했는데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안도감과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서아는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파리한 안색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고 서아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도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긴장을 풀었다. 도진은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서아와 아이들을 감싸주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이 그들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와도 같았다. 그는 한 손으로 한별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잠든 한솔을 안아 올리며 그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서아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진의 경호를 받으며 안전가옥인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동하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도진은 품 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서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서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도진은 낮게 잠긴 목소리로 왜 5년 동안이나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냐고 물었지만 서한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도진에게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었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도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서아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에서 서아와 단둘이 마주 앉아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했는데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아는 마침내 입을 열어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우연히 듣게 된 통화 내용과 박상철이 사주한 암살 계획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을 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과 아이들이 박상철의 타깃이 되었음을 고백했다. 도진은 서아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 때문에 지옥 같은 도망자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박상철에 대한 증오심으로 몸을 떨었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이 잡혔다. 박상철은 도진이 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자신의 사설 용병 부대를 투입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도진은 서아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한별은 침대 밑에 숨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지만 한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한솔이 신고 있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서아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검은색 벤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한솔의 납치 사실을 확인한 도진과 서아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박상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상철은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도진에게 경영권 포기 각서와 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혼자 오라는 협박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휴대폰을 부서질 듯 움켜쥐며 벽을 내리쳤고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어미 짐승의 그것처럼 살기등등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탓하거나 숨길 비밀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서아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나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블랙베리 휴대폰 하나를 꺼내 도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바로 박상철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5년 전 그날 밤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으며 서아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도진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 안에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박상철이 암살자에게 도진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적나라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도진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이 증거가 박상철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법적인 처벌보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도진은 이 증거를 미끼로 사용하여 박상철을 유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 방구석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별이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이는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도진을 닮아 놀랍도록 침착했고 자신이 동생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별은 한솔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미아 방지용 스마트 팔찌의 GPS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박상철 일당이 팔찌를 제거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신호가 끊긴 지점을 통해 놈들의 아지트를 유추해낼 수 있었다. 도진은 아들의 천재적인 능력에 감탄할 겨를도 없이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주시했고 그곳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 단지라는 것을 확인했다. 도진과 서아 그리고 한별은 이제 각자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가족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팀을 결성하게 되었다. 도진은 즉시 자신의 그림자 부대라 불리는 최정예 경호팀을 소집했고 서아는 자신의 의료 가방을 열어 각종 마취제와 신경독이 묻은 은침들을 챙기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웠지만 내 딸을 해치려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저승사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별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폐공장의 CCTV를 해킹하여 내부 구조와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진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세 사람은 검은색 밴을 타고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는데 차 안에는 비장함과 함께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서아와 한별을 바라보았고 이번에야말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리라 맹세했다. 폐공장 단지에 도착한 그들은 은밀하게 잠입을 시도했는데 공장 주변에는 무장한 용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한별이 해킹을 통해 공장의 외곽 조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 틈을 타 도진과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경비들을 제압해 나갔다. 서아 역시 도진의 뒤를 따르며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소리 없이 쓰러뜨렸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도진은 서아의 놀라운 전투 능력에 내심 놀랐지만 지금은 감탄할 시간이 없었기에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호흡을 읽고 있었고 5년 전 동굴에서의 그날 밤처럼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공장 내부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그곳에서 박상철의 고함 소리와 한솔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도진의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박상철은 한솔을 의자에 묶어두고 도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아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자신이 정면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서아가 뒤쪽으로 돌아가 아이를 구출하라는 작전을 지시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도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당당하게 불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고 박상철은 도진을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도진과 박상철의 대면은 긴장감으로 공기가 무거워질 정도였는데 상철은 도진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 딸은 살려주겠다며 조롱 섞인 협박을 했다. 도진은 상철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해 일부러 그를 도발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서아는 천장 배관을 타고 한솔이 묶여있는 곳 바로 위까지 이동했다. 서아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떨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기회를 엿보았다. 한별은 밖에서 대기하며 공장 내부의 스피커 시스템을 해킹하여 고주파 소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서아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며 상철과의 말싸움을 이어갔는데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한별이 신호를 보내자 공장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이 울려 퍼졌고 박상철과 부하들이 괴로워하며 귀를 막는 사이 서아가 천장에서 뛰어내려 한솔을 덮치려던 부하를 덮쳤다. 동시에 도진은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박상철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었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아는 재빠르게 한솔의 결박을 풀고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정신을 차린 용병들이 그들을 포위하며 좁혀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아와 한솔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흉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건 처절한 사투였으며 도진과 서아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혼전 속에서 박상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고 그 총구는 정확하게 서아와 한솔을 겨누고 있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서아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아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상철의 손을 가격하려 했지만 총성은 이미 공장을 울리고 말았다.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공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연기가 거치고 드러난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인지 아니면 기적의 서막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진은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붉은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서 여전히 서아와 한솔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서아는 도진의 피를 보자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고 박상철은 자신의 명중 실력에 실망한 듯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그때 공장 입구가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와 사이렌 소리가 들이닥쳤고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한별이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위치를 전송해 두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제 박상철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아는 쓰러지는 도진을 받아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고 도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이들은 괜찮냐고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고 도진은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5년 전 지리산 동굴에서처럼 이번에는 도진이 서아를 구하고 쓰러졌으며 두 사람의 운명은 피와 눈물로 더욱 단단하게 얽히게 되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서아는 도진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그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을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악몽을 끝내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일뿐이었다. 수술실 앞의 차가운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서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붉게 켜진 수술 중 램프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는 강도진이 흘린 선명한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지만 서아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옆에 앉은 한별과 한솔은 지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도 얼룩진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서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고통을 참아내던 도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제발 그가 무사히 깨어나 주기만을 빌고 또 빌었으며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시간이 영혼처럼 흘러가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오자 서한은 숨을 멈추고 그의 입만을 바라보았다. 도진이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깨를 관통하는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신음했지만 이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서아의 온기를 느끼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서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에 서아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혀 들어갔다. 서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도진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고 도진은 성치 않은 팔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동시에 속삭였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부채감을 넘어선 깊은 사랑임을 확인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병실 TV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뉴스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는데 뉴스에서는 박상철 전무가 긴급 체포되었다가 증거 불충분과 정당방위 주장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박상철은 거대 로펌의 변호인단을 앞세워 자신이 납치범이 아니라 오히려 도진과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위협을 받아 보호 차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혈압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며 그의 격앙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서아는 도진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며 박상철이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를 단번에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색 블랙베리 폰을 꺼내 들었고 도진의 눈빛은 다시 한번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변하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병상에 누운 채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긴급 임원 회의와 주주총회 소집을 지시했는데 이는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박상철을 공개적으로 처단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이었다. 의료진은 도진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며 외출을 극구 만류했지만 도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서아 역시 그를 말리는 대신 그의 곁을 지키며 의료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별은 병실 한 구석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도진을 도울 준비를 했는데 아이는 박상철이 은닉해둔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해킹하여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고 이 기묘하고도 강력한 가족 연합군은 거대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도진은 한별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유전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결전의 날 아침 서아는 도진의 환자복 대신 말끔한 정장을 챙겨 입혀주며 넥타이를 매주었는데 붕대감은 어깨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한 도진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손길이었다. 도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과 서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부부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이 평범한 행복을 매일 누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아는 도진의 주머니에 진통제가 든 약통을 넣어주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승리를 약속했다. 병실 문을 나서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고 도진은 휠체어를 거부하고 두 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그의 뒤에는 서아와 쌍둥이들이 든든한 지원군처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박상철이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는 도진의 건강 악화와 경영 능력 부재를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었다.
박상철은 자신의 측근들과 주주들을 미리 포섭하여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단상에 올라 거짓된 눈물 연기를 펼치며 회사를 위한 충정을 호소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를 강행하려 했지만 그 순간 회의장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강도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죽어가고 있다던 도진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도 낯선 여자와 아이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박상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도진은 지팡이조차 짚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단상으로 걸어가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뒤 박상철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쇼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박상철이 지난 5년간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한별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고 스피커에서는 5년 전 그날 밤 박상철이 암살자에게 내린 끔찍한 명령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상철은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방송 시스템은 한별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속수무책이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화면에는 박상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과 뇌물 리스트가 엑셀 파일 형태로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한별은 보안 요원들이 서버실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의 모든 전자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아버지를 완벽하게 서포트했다. 도진은 창백하게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상철에게 다가가 5년 전 지리산에서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의 탐욕이었다고 일갈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박상철의 측근들조차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분노하며 박상철의 해임과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몰락은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타전되고 있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상철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도진을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도진은 소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하며 마이크를 다시 잡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서아와 아이들을 소개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한 가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앞으로 TK그룹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임을 약속했다. 서아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자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고 쌍둥이들도 아빠의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도진과 서아는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쏟아지는 햇살 아래 섰는데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도진은 서아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다고 말했고 서아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한별과 한솔은 부모의 다리에 매달려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에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빛을 찾았음을 깨달았고 그 빛은 바로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도진은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집으로 가자고 말했고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그들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도지는 상처의 통증조차 잊을 만큼 행복에 취해 있었다. 서아는 도진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연인으로서의 다정함을 잊지 않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했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그곳을 진정한 가정으로 완성시켜 주었다. 도진은 소파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과 주방에서 요리하는 서아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삶임을 확신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과 서아는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5년 전 서아가 동굴에 흘리고 간 낡은 머리핀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약속하는 도진의 마음이었다. 서아는 반지를 보고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진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날부터 당신은 이미 나의 아내였다고 고백했다. 서아는 도진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고 진한 키스를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서울의 밤은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날들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듯 TK 그룹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도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상철 전무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납치 감금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을 나서던 박상철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철창과 영원한 고리뿐이었고 이는 권력에 취해 인간다움을 상실한 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강도진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며 과거의 악연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더 이상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박상철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선포하여 추락했던 기업 이미지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서아 역시 세상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은둔의 의사가 아니라 당당한 TK그룹의 안주인이자 존경받는 한의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로 포장하려 했지만 서아는 그러한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보다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녀를 단순한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각인시켰다. 도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아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아는 가끔 5년 전 지리산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고난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쌍둥이 남매 한별과 한솔 또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존재는 적막했던 도진의 저택의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었다. 한별은 도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체계적인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천재적인 컴퓨터 실력을 더욱 발전시켰고
이제는 해커가 아닌 미래의 보안 전문가를 꿈꾸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다. 도진은 주말마다 한별을 데리고 회사 전산실을 견학시켜 주거나 코딩 대결을 펼치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한별 역시 처음에 경계심을 허물고 도진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로 여기게 되었다. 한솔은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살려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배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해피 바이러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도진이 평생 꿈꿔왔던 가장 완벽하고 소박한 행복의 풍경이었다. 시간이 흘러 벚꽃이 만발한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도진과 서아가 법적인 부부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랑을 서약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객으로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식장은 향기로운 꽃내음과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워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선 서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곁에는 턱시도를 입은 늠름한 한별과 화동 드레스를 입은 귀여운 한솔이 엄마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진은 단상 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리며 5년 전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날 밤의 운명적인 만남을 회상했고,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음악이 시작되고 서아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다가오자 도진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하객들은 그 감동적인 광경에 환호성을 질렀다. 서아는 도진을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서아의 손을 넘겨받으며 그녀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고, 서아 역시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진솔한 고백이었다. 쌍둥이들이 반지를 전달하는 순서가 되자 한솔이 실수로 반지를 떨어뜨려 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조차도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행복한 에피소드로 남았다. 반지를 끼워주는 도진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서아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낡은 머리핀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제의 밤을 즐겼다. 도진과 서아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잠시 틈을 타 테라스로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진은 서아에게 5년 전 당신을 놓쳤던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 다시 찾아낸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서아는 그날 밤 당신을 구한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운명의 이끌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며 그윽한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다가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었고 그 입맞춤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렬하고 진실한 사랑의 확인이었다. 몇 년 후 지리산 자락의 한적한 별장에는 다시 여름이 찾아왔고 계곡의 물소리는 시원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진과 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이곳을 찾아 휴가를 보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별과 한솔은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고, 도진과 서아는 그늘막 아래 앉아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지 않았고, 서아 또한 도망자의 불안함 없이 편안한 얼굴로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도진이 깎아놓은 과일을 서아의 입에 넣어주며 장난을 쳤고, 서아는 그런 도진을 흘겨보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한 사건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진과 서아는 별장 뒤편의 숲길을 산책했는데, 그곳은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굴과 가까운 곳이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진은 서아의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서아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저 별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사랑도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도진은 서아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맹세했는데,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이 숲을 지나며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마치 산신령이 그들의 약속을 듣고 축복을 내려주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들은 소설 속이 아닌 현실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나무와 그 나무를 감싸 안은 이서아라는 따뜻한 덩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한별과 한솔이라는 열매는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닥쳐올 수많은 시련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닌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빛을 만나 더욱 찬란하게 만개했고, 시골 소녀와 재벌 CEO의 운명적인 만남은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진과 서아는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뒤로 긴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